자, 인류의 정신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원나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나라 하면 몽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거느렸던 그리고 가장 넓은 그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대영 제국이 나타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건 사실은 대영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1800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년대를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영국이 차지한 땅들은 저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빼놓고는 사람 잘 안 사는데 대자연의 광활함이 있는 곳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영토를 먹었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있을지 진짜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런 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우리나라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우리가 원간석기,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이민족에 의해서 통치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통치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간섭을 많이 받은, 그래서 일제강점기하고는 다릅니다. 일제강점기는 주권 자체를 빼앗긴 거고, 이때는 자치권은 가지고 있지만 잔소리를 더럽게 받는,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예사로 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일종의 처가살이하는 듯한 느낌의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던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고려 같은 경우는 줄을 굉장히 잘 섰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쪽으로 줄을 섰기 때문에 대우를 엄청 받았었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괜찮았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중국 한족은 그냥 완전히 낮은 신분. 그래서 고려 때 기록들을 보면 고려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중국 한족과 우리나라 사람의 신분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유일한 시절이 사실은 원간석기의 고려 시대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쟤네들이 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뒤집어졌고, 줄을 워낙 잘 서서 쿠빌라이의 딸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죠. 중국의 어떤 황제도 우리에게 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쿠빌라이 쪽에서 보냈으니까, 쿠빌라이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나라를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랑도 관련이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진짜 몽고 하면 할 얘기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몽고의 별명이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슬람의 재앙. 예, 이슬람의 재앙. 그래서 이슬람은 완전히 몽고에서 싹쓸이 당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 다 몽고한테 그냥 한 방에 쫙 밀려가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유럽까지는 못 먹었는데 동유럽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봐도 이슬람 영토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슬람들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잘 싸워요. 그래서 더 뒤지게 두드려 맞았다는, 차라리 비굴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좀 맞서죠. 몽고는 맞서는 꼴은 못 봅니다. 몽고의 언제나 작전은 한 가지죠. 그냥 우리 밑으로 들어올래, 안 그러면 싸울래, 이렇게 해서 싸운다 쪽으로 가면 초토합니다. 초토합니다. 그게 몽고의 작전이기 때문에 약간 비굴하게 그렇게 갔으면 좀 살았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해드릴 거예요. 이제 징기스칸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적장 이름이에요. 저 태무진이라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태무진으로, 몰라 나도 몰라. 그리고 유목민들은 저렇게 서로 약탈하는 게 버릇처럼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 엄마를, 태무진의 엄마를, 징기스칸의 엄마를 약탈해서 잡아서 결혼했어요.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태어나고 이제 결혼했는데, 부인이 부르테입니다. 부르테. 그렇게 해서 16살에 78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 됐다. 3년. 그죠? 3년 됐는데
아버지가 뺏어온 그 어머니를 뺏어온 그 부족이 다시 자기 마누라를 뺏어갑니다. 뺏어가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 그래서 18살이잖아요, 지금. 18살 때 자기 마누라를 뺏겨요. 마누라를 뺏기고 나중에 이제 강해져서 찾아오는데 임신이 돼 있더라.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올 때 1+1으로 왔다더라. 그 굉장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거든. 너무너무 감동을 했거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여자를 부인을 용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잘못한 거라기보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계속 부인입니다. 찾아온 뒤로도 계속 부인이고, 그 아들이 이제 주치라는 아들인데 나중에 후계자 권한까지도 올라가요. 후계자 권한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목민의 문화는 지금 농경민의 문화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는 자식을 둘 때 이게 이제 혈연으로 다 두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훨씬 다른 피들이 들어오는 게 수월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입양을 쉽게 못했냐면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농경 문화 속에서는 자식이 대가 끊어지면 그 둘째 동생의 첫째 장남을 입양하는 걸,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가장 비슷한 혈통으로 입양시키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른 피를 가진 사람을 입양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저런 걸 보고 야, 저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징기스칸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자기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 그거는 굉장히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대등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계 구도에서 저쪽으로 넘기자라고 그랬더니 둘째가 이제 태클을 걸죠. 누구 핀지 모르는데 왕위를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셋째가 어부지리로 비토한 사람은 자기에게 오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비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해서 셋째한테 넘어가는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유목 문화에서는 이 친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이 옹칸이라고 하는 안다가 뭐냐면 의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의형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 의형제가 아니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도원결이 같은 그런 의형제. 그래서 아버지의 안다면 어떻게 보면 작은아버지 비슷한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하고 자기 친구 이 자무카 아주 유명합니다. 자무카 징기스칸 얘기 나올 때 자무카 얘기가 언제나 나옵니다. 자무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어떻게 보면 숙명의 라이벌,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숙명의 라이벌, 그리고 결국은 징기스칸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끝까지 징기스칸은 자무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친구예요. 안다였었고 징기스칸의 유일한 안다였었고, 그래서 포로로 잡았을 때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자무카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왕중왕전에서 친구하고 딱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작은아버지, 대부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사람과 자기 친구가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자기를 배신해서 징기스칸이 점점점 커오니까 저걸 좀 잘라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 둘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징기스칸 세력들이 다 깨져버리고 저쪽이 원래 더 세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래.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하고 저 옹칸의 딸하고 이렇게 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더니 쟤 너무 많이 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저쪽으로 점점점 쏠려간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크기 전에 잘라야겠다. 라고 해서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못 잘라냈지. 그리고 그게 유명한 발주나 맹약이 됩니다. 발주나까지 막 도망을 갔더니 여기 갔더니 사부작 온 사람이 19명이래. 그렇게 해서 친척 피 섞인 사람은 한 명인가 밖에 없고 다 그냥 자기랑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원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끝까지 간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맹세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멋있게 한번 징기스칸이 질러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는다. 9번 용서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약을 팝니다. 그리고 저걸 중심으로 해서 초원의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능력 중심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신분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능력으로서 그 사람의 역할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재편해요. 그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이제 힘을 받아서 뭐 다 이기기 시작하죠. 그 뒤에는 다 익히 알만한 내용.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이 중국을 먹은 건 아닙니다. 징기스칸은 처음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때문에 쿠빌라이가 중국을 먹어요. 완전히 먹는 건 쿠빌라이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서방원정, 이 서방원정에서 저게 날아가는 거죠. 이제 이 이슬람들이 먼저 날아가죠. 먼저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호라즘 제국. 저랑 지난번에 제가 잠깐 저 얘기했는데 저 호라즘은 진짜 안타까운 제국이에요. 그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군대도 한 40만 있고 40만, 45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저게 유목민 군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력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농경민 군대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10만 군대한테 아주 박살이 나죠. 그것도 징기스칸이 손잡자고 좋게 얘기했는데 그게 징기스칸인지 몰랐죠.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좀 매몰차게 징기스칸의 사제를 죽였어요. 사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빡쳐가지고 초토화 작전을 펼쳐서 호라즘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서방원정 때 이제 종교랑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척이 들어봤습니까? 신도교.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단전호흡 한다는 둥, 뭐 기공을 한다는 둥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단군 시대부터 내려왔어요. 뭐 5만 이상한 약을 다 파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 전진교랑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하고 뭐 단위 뭐 하단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스타일들이 대부분 이 전진교에서 완성이 돼요. 그게 왕부라고 왕중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중양이 뭐 한 사람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사람 관심은 있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 때 사람들은 저 전진교 저런 거 잘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웅문이라고 하는 또 소설이 저 전진교를 배경으로 해서 90년대를 풍미한 그런 대단한 소설이 있어요. 80년대, 90년대를 풍미한 그게 이제 저 전진교랑 관련된 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맞다. 90년대생인데 80년대, 90년대를 풍미한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래서 전진칠자 뭐 이러는데 그중에서 저 구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얼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신도교, 그러니까 도교는 도교인데 수련도교입니다. 원래 도교는 과이도교라 그래서 부적 끓이고 주문 같은 거 외우고 뭐 귀신 쫓고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속 같은 거고 이 신도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도가가 있고 신도교가 있어요. 신도교가 있어. 이거 좀 이게 도교 이쪽 계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가 있고 이 도교는 후한 때 나옵니다. 아니지? 맞지? 후한이지? 후한 때 삼국시대 때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가가 있어요. 도가는 노자 장자, 열자, 뭐 관자, 관윤이, 관윤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행하는 거는 신도가입니다. 신도가.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게 신도교예요. 계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황건적이라든지
황건적은 오두미도예요. 여기는 천사도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약간 다른데 같은 비슷한 계열이에요. 같은 비슷한 계열. 그래서 저쪽은 저 위에 있는 거는 도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는 무당 같은 그런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가라고 하는 거는 사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한 번 더 발전하면 신도가가 돼요. 위진남북 시대 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지력이 높아지니까 원래 있었던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우리도 똑같죠. 불교도 똑같죠. 화엄경이 있는 거고 그 화엄경을 가지고 사상적인 거를 적출해내서 화엄종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화엄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도가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를 화엄종을 만들면 신도가 같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름들이 다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더 헷갈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신도교라고 하는 거는 수련도교예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같은 수련도교가 신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왕부라고 하는 사람이 여동빈한테 무슨 뭐 배웠다는 둥 몰라 나도 이게 말도 안 돼. 여동빈 그게 막 연대가 안 맞아. 근데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뭐 저 동학도 마찬가지지 뭐. 최재우가 하느님한테 들었는데 하느님한테 소리를 듣는데 뭐 다 그런 식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구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춘진인 구척이. 이분이 징기스칸의 어떻게 보면 책사 역할 비슷한 걸 합니다. 국사 비슷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사 비슷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도교를 굉장히 넓게 저 신도교를 굉장히 넓게 전진교를 굉장히 넓게 판을 키우는데 그때 여차했으면 불교가 상당히 밀릴 뻔했는데 다행히 나중에 이제 쿠빌라이가 중국을 장악하면서 쿠빌라이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1229년에 징기스칸 이제 죽고 2년 뒤에 삼남인 우구데이 첫째 주치하고 둘째하고 싸우는 바람에 삼남한테 갔고 이 삼남은 좀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점을 둬야 될지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카라코람이라고 중국의 동북쪽에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중국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별로 없죠. 그러니까 초원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군대를 내야 될 건가? 아버지가 징기스칸이 잘해서 엄청나게 부를 모으거든요. 다 뺏어오잖아요. 그거를 저 우구데이가 불과 몇 년 만에 싹 날렸다는 거의 전설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까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엄청난 군대가 있으니까 다시 뺏어오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뺏어오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 거는 다 뺏었기 때문에 좀 멀리 가야 된다. 어디로 갈까? 이랬더니 두 팀이 나오더래. 한 팀이 누구냐면 유럽 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라고 하는 팀이 하나가 있고 그쪽으로 했다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자. 이 바투라는 사람이 이 주치 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징기스칸이 죽어도 저 주치는 사실은 누구 핀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아니 그렇지 않아?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회사 회장이야. 그런데 중요한 기업 하나가 걔한테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안 해. 그리고 이 수부타이 들어보셨어요? 이 징기스칸 얘기 나오면 이 부르테하고 수부타이를 사람들이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무카하고 수부타이를 하거든요. 수부타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신입니다. 인간이 저 정도 전투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김유신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무패. 그리고 전략이 아주 귀신 같아요. 저분이 동유럽까지 그냥 싹 미는 거죠. 동유럽까지 싹 미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우구데이가 조금만 10년만 더 살았으면 전 세계 역사에서 사실 가정은 없는데 저 양반이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서유럽까지 영국하고 북유럽을 제외한 서유럽까지 싹 밀립니다. 계속 밀고 가고 있었어. 계속 밀고 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칸인 우구데이가 죽어요.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모여서 카라코람까지 다 군대를 회군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새로운 칸을 뽑아야지. 그게 내가 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구데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서유럽까지 끝났을 건데 좀 안타깝지. 예. 동양이 서양을 진짜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었는데. 예. 그리고 몽고가 이룬 업적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요. 동쪽의 고려에서부터 동유럽까지가 하나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도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한 나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나라마다 끊겨 있으면 다 세금도 내야 되고 국경을 넘어설 때 다 힘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다 하나로 통으로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여행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코 폴로라든지 이분 바투타라든지 세계 3대 기행문 하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그 다음에 현장의 대당 서역기를 놓거든요. 근데 이분 바투타하고 마르코 폴로가 저게 다 원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몽고 시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몽고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한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건 전공자들은 다 외우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나라 때는 이게 문장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시가 발전, 송나라 때는 사, 이게 서정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때는 희곡이에요. 희곡. 그래서 원나라 사람들이 그런 희곡 같은 걸 좋아한대. 그리고 그 희곡의 대본들, 그러니까 연극 대본이지, 연극 대본들이 원나라 때 발전을 하다가 그게 명나라 때 완성이 돼요. 그게 서유기, 그 다음에 삼국지, 뭐 수오지, 금병매, 봉신연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같은 것들은 뭐 명나라 때 나간중이 완성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실제로 그 시작은 다 원나라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주자학의 한계라는 게 있고, 나중에 이게 이제 우구데이가 죽고 구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하다가 문케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결국은 잡아요. 근데 쿠빌라이 잡을 때는 모든 칸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 그래서 대칸 뽑을 때 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쪼개지죠. 우리가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그 몽고가 이제 4개로 쪼개져서 뭐 킵착한국, 뭐 원대로, 원나라는 원나라대로 가는 거고, 이제 다 지팔 지어들면서 가잖아요. 그 전에는 전체에 어떻게 보면 전체의 짱을 뽑았다면 이제는 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송나라 공격하는데 송나라가 쉽게는 안 망했습니다. 송나라가 그 양양성 함락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건 한 40년 가까이 끌어요. 그건 한 40년 가까이 끌어. 그리고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구데이가 유럽 전선하고 중국 전선을 동시에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몽고가 강력해도 한쪽을 깨야 되는데 동유럽까지 한쪽은 밀고 있고 한쪽은 중국을 밀고 있고 금나라 깨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니까 아무리 강해도 전선을 2개 피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들도 다 강력해요. 다 강력해. 그렇게 해서 양쪽을 피는 바람에 송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숨통이 약간 돌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이렇게 들어서면, 쿠빌라이에 의해서 원나라가 들어서면 이제 주자학 우리 송나라 남송 시대 때 잠깐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위학의 난, 그러니까 주자학은 사기다, 사짜다 이렇게 해서 위학의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풀리자마자 또 송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남송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원나라가 들어서면 이민족 지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적인 거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유목민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머리는 나쁜데 실제로 밑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머리 좋은 놈들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게 유목민들 그다음에 이민족 지배 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자학은 또 두드려 맞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자학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단하게 봐요. 근데 중국에서는 남송시대 때 그 위하게 겪고 난 뒤에 잠깐 풀렸다가 원나라 때, 청나라 때도 별 볼 일 없어요. 명나라 때 살짝 앞부분에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명나라, 다음번에 명나라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왕양명에 양명학 나오면 또 눌려요. 그래서 주자학이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빛을 본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때 주자학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주자학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주자학을 그런 식으로 본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었어. 중국도 아니었고 일본도 아니었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주자학은 한계적이었고 또 이제 세계사적으로 잠깐 시선을 넘겨보면 인도 불교가 1203년에 끝나요. 1203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징기스칸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불교가 안 끝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송나라 때 이게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송나라 때 벌써 이제 인도 불교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이제 중국적 이게 한족 국가잖아요. 한족 국가. 그래서 중국적인 것들이 대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원나라 때쯤 되면 한족권은 안 쓰는데 이미 불교가 절단이 나서 외부적인 충격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중국적 발전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사실 저 원나라 때부터 급격하게 재미가 없어지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원명청의 불교가 별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원나라가 티베트 불교를 선택한다는 그거는 몽고라고 하는 저 유목민들이 주술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술적인 거. 그래서 섬에 사는 분들, 그 다음에 저렇게 초원에 사는 분들, 이런 사람 주술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기독교도 사실은 저게 상당히 주술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뭐 병자 치료하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 죽은 자 왜 살려냈는지 나 이해도 못하겠고 왜 살려낸들 또 죽는데 그리고 병자 치료하면 다시 병이 안 걸리든지 이거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 거 되게 관심 있어 해요. 걔네들. 그래서 그런 주술적인 거 그게 아마 유목 세계에서 황무지에 살면 사람이 쓸데없이 뭐랄까 일종의 자기체면 비슷한 거에 걸려가지고 헛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여서 이렇게 계속 안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도 그 광야에서 뭐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 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양치고 이러면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했나? 알퐁스도대 그 별 이런 거 보면 혼자서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목에 다 이게 크게 보이는 거야.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른 벼락이나 하늘에서 치고 있고 이러면 저기 뭐 신이 있는갑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했었고. 별에 신이 있으면 타 죽지. 별이 태양 같은 데인데 거기 신이 있으면 야 따뜻하겠다. 핫팩이다 핫팩.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티베트도 고산지대래 가지고요. 거기 산소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신비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황무지 같이 약간 황폐화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 대상들이 단조로워요. 단조로워요. 거기에 만약에 산소도 약간 부족하잖아요. 더 쉽게 일어납니다. 더 쉽게 일어납니다. 환상 같은 게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 선생님 얘기할 때도
그 실크로드 사막 갈 때 계속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둥, 뭐 헛소리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지금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쌉소리?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정도의 얘기들을 당신이 계속해요. 왜? 이게 너무 똑같은 척박한 상황이 반복되고 감각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차단 현상. 그리고 그 기온 자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환상, 환각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저런 고지대 잘 나타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남미 쪽도 고지대로 가면 저런 비슷한 얘기들 많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둥, 뭐 신통이 어떻다는 둥, 그렇지만 티벳에서 그렇게 신통을 강조했는데 오늘날까지 현대에는 쓰시는 분이 없다더라. 참 희한하지. 지금 쓰면 대박인데 유튜브로 신통 쓰는 거 하면 야 유튜브 1000만 조회 나온다. 1000만 조회수. 순식간에 1000만 조회수 나온다. 아무도 없어. 엄청 많아. 기록에는 엄청 많아. 이거 진짜. 티베트 쪽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유목민들에게 저 몽고 사람들에게 몽고 사람이 낚였지. 정확하게 말하면. 쿠빌라이도 약간 낚였어요. 쿠빌라이가 약간 낚였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티베트 불교가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한족적인 그러니까 주자뿐만이 아니라 유교는 기본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전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주술적인 티베트 불교가 그 위에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상당히 좀 재앙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너무 주술적이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는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하고 주류가 결혼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전에 했더니 어떤 분이 요즘은 결혼 안 해요 뭐 이러는데 요즘은 나라가 망해서 결혼하기 힘든 상황이 돼서 안 하는 거고 원래 걔네는 결혼이 중심이에요. 결혼이 주류예요, 주류. 걔네 폐쇄적이어서. 그리고 육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은 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육식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육식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그 종교적인 주술이라고 하는 상대를 겁박하는 무기까지 있으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는 거기에 확실하게 낚였어요. 이 대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1309년에 보면 라마가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큰 스님 뭐 이런 과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응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라마를 때리는 사람은 손을 자른다. 그 다음에 라마를 욕하면 혀를 자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라마면. 저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재산이든 부녀자든 무한 약탈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도 용인해 줄 정도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공선현이라고 우리나라까지 왔던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지공선현의 가장 대표적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 허응시 선생님하고 저가 제일 많은 논문을 쓴 사람인데 저분이 이제 인도에서 계율 같은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바냐 사상하고 계율 쪽을 공부하신 분인데 티베트 쪽을 경유해서 중국 서남 쪽에 운남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원나라까지 왔다가 우리나라 고려까지 와요. 그런데 저분이 티베트에서 겪는 걸 보면 죽을 뻔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비토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상황인가? 실제로 나중에 티베트 승려들을 비판한 거가 문제가 돼요. 황제 앞에서. 그래서 한 10년 동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가택연금 구금인데 밥도 잘 안 줬는가 봐.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지공선현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불교에는 무진장 중요한 분이에요. 증명사마상에 지공, 나옹, 무학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 지공스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티베트 불교가 그 당시에 진짜 좀 심해요.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은 양반된 겁니다. 지금은 양반된 겁니다. 그때는 브레이크가 없어. 이거 지금 면책 특권을 받았잖아. 이러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 티베트에 있었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몽고가 좋아했기 때문에 티베트 쪽에서도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몽고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티베트는 무력적인 부분을 안 해도 된다. 몽고가 다 보호해 주겠다. 최강 군대가 보호해 주니까. 마치 미국이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는 핵 만들지 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몽고가 망했지. 그러니까 티베트는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보호해 주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몽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망했어. 그래서 도매금으로 나중에 넘어가거든. 티베트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1239년에 티베트 점령당하는데, 몽고에 점령당하는데, 그때 이 파스파하고 팍파라고 하는 샤카파 결혼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처성들인데 저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대우를 받아서 밑에 분은 제사까지 됩니다. 쿠빌라이의 1260년에 제사가 뭐냐면 국사, 왕사, 황제의 스승은 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티베트 불교 안에서도 비판이 일어나요. 자꾸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계율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 고려 시대 때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원간섭기 때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개판됩니다. 그걸 다 정리하는 게 이 지공 스님, 그다음에 나홍 스님, 태고 보호 스님, 백운 경한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는 팀들이 그 팀들입니다. 완전 개판돼요. 개판돼. 그렇게 해서 이 쫑카파라고 하는 분이 황모파를 만들어요. 이게 비구파입니다. 비구파.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비구승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 림포체 뭐 이런 분들 다 결혼합니다. 다 결혼하는 파입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 제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파스파를 티벳의 재정일치의 수장으로, 그러니까 교황, 중세시대 때 교황 같은 뭐 이런 식의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티벳은 희한하게도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가 안 되고 계속 한 사람이 다 하는 방향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원나라의 힘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돼서 그게 나중에 이제 달라이라마 제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와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달라이라마가 환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걸 뭐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원래대로 시대로 얘기하면 달라이라마 제도가 1500년대, 그러니까 명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붙여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나라 징기스칸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성립되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에 구척이라고 하는 신도교, 장추진인 구척이 전진칠자 뭐 이런 거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쪽 세력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쪽으로 넘어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명나라 이야기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